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선박해양생산공학 공간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 업종별로 그 제조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자동차의 조립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가운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흘러오는 라인과 양쪽에서 그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랙이나 팔레트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런 자동차 조립 라인 같은 경우는 한번 세팅을 하면, 한번 인스톨레이션이 되면은 대량 양산을 하죠. 다음은 가구 제작 공장입니다. 조금 아까 자동차 공장과는 다른 모양이죠. 부분 자재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목재에 대한 커팅 작업이 이루어진다거나, 여기에서는 이제 모서리를 다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잡샵에 해당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죠. 전자제품 제작 공장인데 좀 규모가 작은 공장입니다. 주로 이제 전자제품 제작, 특히 이제 그 서킷 보드, 그 우리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 회로도를 생산하는 라인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생겼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고속 실장기라든가 그 보면은 자 이런데 이렇게 그 부품들이 적재가 되어 있는 팔레트, 보통 카세트라고 합니다. 제작 공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화율이 높은, 사람이 많지가 않죠. 사람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공정이 그 자동화되어 있는 컨베이어와 제작 퍼실리티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소입니다. 조선소는 이제 좀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크고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제 이 부분이 대표적인 PE 작업장,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 도커가 있는데, 드라이 도커인데 지금 물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제 일부 여기서 이제 수로가 막혀 있죠. 수로가 막혀 있고 아마 이제 선박이 런칭을 한 다음에 아마 물을 빼내고 있는 공간인 것 같고, 이쪽 지역에서는 공간에서는 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과 비조선의 대표적인 차이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제품에 맞춰서 공정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자동차 조립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전용 라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홀류 생산 라인이라고 해서 몇몇 차종을 동시에 조립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유사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종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특정 제품을 위한 라인, 예를 들어서 이 전자제품 제작 공장 같은 경우도 특정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 반해서 조선은 이 야드라고 하는 공간과 설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종류의 선박들이 조립이 되고 제작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조선소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공간 배치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공간 배치는 생산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이 리소스는, 그러니까 그 생산 요소 중에, 리소스 요소 중에 하나이면서 주요 제약 조건이 됩니다. 물론 공간이 무제한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죠. 특히 조선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수주한 선박들을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제약 조건이 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그 조선소에서의 공간 배치를 어렵게 하는 점은 시간 개념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살펴볼, 또는 지난 시간에 그 생산 기술에서 얘기했었던 단순한 네스팅 문제로 풀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단순한 네스팅은 정해진 공간 안에 오브젝트 형상들을 배치를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만 조선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조선 생산 계획에서 공간에 대한 제약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서 생산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소 내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조선소 또는 공장을 설계할 때에도 레이아웃 설계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게 됩니다. 자, 크게 우리가 자원의 이동성 관점에서 생산 방식을 보면 자원이 고정되고 제품이 이동되는 방식과 자원이 이동하고 제품이 고정되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조선소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크 이전의 선행 작업 같은 경우는 자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제품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가공부터 시작을 해서 가공, 조립, 그 다음에 뭐 선행 의장, 선행 도장 같은 작업들이죠. 이런 작업들은 작업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부재 단위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블럭 단위로 제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후행 작업, 소위 탑재 이후가 되겠죠. 탑재 이후에는 물론 탑재 이후에도 뭐 시운전을 한다든가 런칭, 진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제품, 선박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생산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작업장 설비와 작업자가 직접 이제 이동을 해서 선박에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 계획의 관점에서 조선소 작업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블럭 등 우리가 중간 제품, 인터림 프로덕트라고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재, 부재, 블럭, 의장품 이런 것들의 제품의 점유 정보를 정의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 계획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점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정밀한 위치가 되겠죠. 어느 위치냐.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이 해당 위치에 머무는 착수일과 완료일 또는 시작일이 되겠죠. 어떤 특정 위치에 머무르기 시작한 날짜부터 이제 그 위치에서 빠져나간 날짜까지. 그 다음에 제품의 형상도 중요합니다. 조선소에서 움직이는 제품들, 블럭이나 부재나 것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형상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운반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어사인된 작업 조직도 점유 정보에 포함해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터죠. 주로 야드에서 선체 블럭을 이동할 때 사용이 되는 장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트랜스포터가 어떤 블럭을 이동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점유 정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공장 내 제품 배치를 할 경우에는 공장 내에서 설비와 작업 공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 내에 제품이 배치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조립장, 대조립장, PE, 건조도크, 의장암벽 등의 공간 배치에 해당이 되고, 각 제품은 고유라는 건 이제 유니크한 또는 특정된 작업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유 정보, 이게 위치라 그랬죠. 위치인데, 위치에 머무르는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이것이 가장 공간 배치에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도크의 정반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드라이 도크고요. 드라이 도크, 여기가 이제 바다죠. 바다 쪽이고, 드라이 도크를 제외한 주변이 전부 다 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형상들이 다 블럭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블럭 번호와 여기 보면은 머무르기 시작할 날짜와
이제 떠날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다 형상이 틀리죠.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상은 이제 그 엔진룸 블럭에 해당할 거고요. 이런 거는 중앙평행부 블럭이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고, 이건 선수부의 벌버스 보울을 포함하는 블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형상에 따라서 배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배치 불가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주요한 설비가 고정이 돼 주로 크레인이 고정된 위치죠. 대부분은 고정되어 있다거나 하는 위치에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 건물이나 어떤 입고장 등이 있는 소위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은 공간 배치에서 제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작성 날짜가 있죠. 작성 날짜가 있고, 이것을 거의 배치 단위로 또는 뭐 주간, 월간 단위로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도면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조선소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머해서 다양한 형태의 블럭의 정보를 우리가 얘기했던 DAP, Detailed Assembly Procedure로부터 블럭의 폭과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대표 형상, 여기 이제 이 표준 형상이라고 나와 있죠. 표준 형상에 대입을 해서 소위 매개 변수화 파라미터화 시켜서 블럭의 배치할 형상을 고려를 하고 합니다. 또는 지그 형상에 의한 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그 설치 도면을 이용을 해서 블럭의 형상을 유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그를 고려할 땐 이런 특정 어셈블리 블럭이 배치될 때 사용되는 이런 지그죠. 지그의 형상과 그다음에 크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블럭의 형상을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작업장의 영역의 정의를 할 때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일반적인 여기 샵, 대부분의 영역입니다. 샵은 블럭을 배치할 수 있는 작업 가능 영역이고, 작업장 데이터 관리 및 간섭 체크의 용이성을 위해서 보통은 사각형 영역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퍼실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움직일 수 없는 설비나 또는 빌딩, 건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 계획을 할 때 반드시 제외를 하고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배치할 수 없는 작업 불가 영역을 의미하고, 통로나 기타 여러 설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간섭 검사 알고리즘은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많은 여러 케이스들을 볼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먼저 블럭과 샵,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이런 샵에 주어진 어떤 샵의 형상에 블럭이 예를 들어서 블럭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블럭을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 샵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럭과 설비 간의 간섭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블럭과 블럭의 간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섭 검사 대상을 다각형으로 구성을 한 후에 겹치는 영역, 인터섹션 영역이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효율적인 간섭 검사를 위해서 블럭과 퍼실리티를 사각형 영역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간섭을 확인하고, 간섭이 일어난 경우에만 실제 형태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간섭 검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간섭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간섭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형상을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제 형상은 이렇게 생긴 블럭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블럭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 형상을 비교해 보니까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속도가, 우리가 간섭 인터섹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연산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직사각형 형태로 할 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임의의 어떤 폴리곤 형태로 되어 있는 또는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간섭 체크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연산이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공간계획의 범위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전 공정 영역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공간계획이 중요한 부분은 보통은 조립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강제와 부재 단위의 그런 그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조립 이후, 소위 조립 이후라는 거는 선체 블럭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그 정도 크기가 되면서 공간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간 계획과 일정 계획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선표 단계, 대일정 단계에서는 드라이도크와 암벽에서의 어떤 호선의 배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중일정부터 우리가 중일정은 다른 말로 기준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일정은 보통은 실행 일정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 선표 이하의 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PE 정반이나 PE 블럭 정반이나 해양 특수선의 5개 정반 배치, 또는 조립 정반이나 기관의장의 정반 배치. 기관의장의 대표적인 건 엔진이겠죠. 선박용 엔진 같은. 그 다음에 뭐 선행 도장의 정반 배치 등의 그 공간 배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조립 정반을 한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조립 정반은 부재 블럭을 계열화한다라는 것은 작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전용화되는 것이 많은데, 자, 보통 소조립 정반 같은 경우는 공통 부재 전용 정반, 비공통 부재 전용 정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조립 정반이 있고요. 대조립 정반 같은 경우는 평블럭, 곡블럭, 기타 이제 뭐 거주구라든가 이런 기타 블럭으로 이제 전용화가 된, 여기서 의미하는 계열화가 이런 식으로 고정은 아니지만 좀 어떤 그 유형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E 정반 같은 경우는 드라이도크 탑재 공간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도 평행부, 평블럭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선수미부는 주로 곡이 많은 부분, 선수미부, 그 다음에 거주구, 데크하우스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드라이도크에 이런 호선을 하는데, 이 옆부분이 다 이제 PE장이잖아요. 그럼 가능하면은 선미 블럭은 이런 그 탑재될 위치 근처에 갖다 놓고, 중앙 평행부 블럭은 그 중앙 평행부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에어리어를 특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PE 정반에서는 이렇게 평행부, 선수미부, 데크하우스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배치를 하다가 보면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전용 정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유가 없더라 그러면 다른 비어있는 공간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건조 선정에 따라 블럭의 종류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전용 조립 정반 중에는 범용 조립 정반으로 사용되고, 조립 정반의 조정 역할을 수행을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배치는 반드시 전용 정반이라고 해서 그 전용 목적에 해당하는 블럭만을 배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자, 조립 중일정 계획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정 계획은 또는 기준 계획은 각 호선 조립 정반 분류 계획에 의해 결정된 조립 정반의 사용 일정을 토대로 각 전용 정반마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계획 또는 각 호선 조립 정반 분류 계획은 월 단위 계획이었지만, 중일정 계획, 기준 일정 계획부터는 일 단위로 계획이 됩니다. 자, 이러한 중일정 계획의 목적은 타 공정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각 조립 정반 공사량의 상세한 파악을 통해서 평준화, 밸런싱을 한다는 겁니다. 로드 밸런싱, 워크로드 밸런싱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블럭 단위의 랏 단위의 상세한 관리량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관리량,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무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수도 있을 수 있고, 중량이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면적이 되는 겁니다. 공간 배치할 때 면적이. 또 이제 배원 계획과의 조정을 한다. 그래서 장기 계획 또는 각 호선 조립 정반 분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공수 및 작업자입니다. 작업자 시수입니다.
배원 계획과의 차이를 분명히 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조립 중일정 계획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면적, 중량이나 부재수, 취부장, 용접장 등도 그 계획 생산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고요. 여기에 추가로 면적 또는 점유 면적의 형상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소조립 공정의 각 호선 조립정만 분류 계획에 의해 결정된 랏 단위로 관리량을 산정을 하고 소조립 공정에 있어서 이러한 일반적인 관리량을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관리량을 토대로 랏이라는 거는 작업 단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작업 단위. 별로 취부직이나 용접직의 소요 공수를 구하고 조립 소요일수를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조립 이후에 따라올 대조립 중일정 계획을 토대로 이 후행이죠. 후행 공정인 대조립과의 진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치장 면적을 고려하면서 조립의 시작일과 완료일을 결정을 하는 게 소조립 중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요 공수뿐만 아니라 투입 인력뿐만 아니라 소요 면적에 대한 평준화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립 중일정 계획을 할 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피중일정 계획과 탑재 계획, 블럭 의장, 도장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럭별 관리량을 산정을 하는데 비슷합니다. 중량과 면적과 취부장, 용접장 등을 사용을 하고 앞에 소조립이나 이런 일반 블럭과 마찬가지로 블럭 면적을 고려해서 조립 시작일과 완료일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밖에 중량이나 여러 가지 작업량들을 고려한 이주는 정해져 이건 조선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주간 또는 몇몇 주의 계획을 통해서 평준화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겠는데 PE도 마찬가지입니다. PE 중일정 계획도 탑재, 블럭, 도장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을 하고 수립 방법은 블럭별 관리량을 산정을 하고 소요 시수를 산정을 하고 면적을 고려한 조립 개시일과 완료일을 결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평준화가 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선소에서는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생산 계획과 배치 계획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계획의 공통적인 요구 기능은 일단 제품을 배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기준을 가지고 배치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제품의 점유 기간에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들 간에 특히 블럭들 간의 간섭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간섭이 됐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간섭 검사 기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작업장이라는 거는 이제 블럭을 배치할 수 없는, 제품을 배치할 수 없는 영역을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가변 작업장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작업장 내 활용 자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의 형상 정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 배치에 따른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배치가 일정이 계획이 되고 배치가 고려가 됐을 때 부하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요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도크에서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다 이제 그 도면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치라는 거는 하나의 배치는 런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이 도크에서 여기 이제 물을 맞고 이렇게 탑재를 하죠. 하나의 배를 탑재를 하면은 자, 이 탑재가 시작이 될 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크에 물을 채우고 이 배를 밖으로 꺼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꺼내는 것을 지금 런칭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C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LC, 런칭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의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기관들이 보통 드라이 도크를 기준으로 보면은 물을 채워서 런칭을 하고 닫게 되는 그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조선소에서 가장 이 배치 기간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배치라는 거는 최소한 한 척 이상의 선박이 런칭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부에 이제 조립되는 선박의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88 배치에서는 2204 호선과 5137 호선이 이제 런칭이 됩니다. 되고 나면은 남아있는 5901 호선과 5129가 그 다음 배치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제 또 이 배가 나가고 그 다음 배치에서는 90 배치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5124와 5173이 각각 배가 완성이 돼서 런칭이 되고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죠? 이런 방식의 건조 방식을 기억해요. 우리가 이것을 세미 탄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미 탄뎀. 자, 그래서 이제 도크별로 이걸 도크별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조선소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표준 호선에 대한 그래서 보면은 선수부 길이, 선미부 길이, 뭐 탄뎀 횟수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그래픽화된 그 그래픽화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호선을 배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탄뎀이 되는 그 블럭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PE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크 주변의 PE 작업장에 PE 블럭을 배치하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관리량과 기준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PE장의 주별, 일별, 물량 부하 및 면적 운영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배치 고려 사항은 작업장의 형상이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형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럭을 배치할 수 없는 영역은 별도로 정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배치 시 제약 조건은 블럭 간 작업장 간의 제약 조건은 대부분 간섭 체크입니다. 인터섹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해장 내의 크레인 등의 리소스에 대한 고려. 크레인의 우리가 이걸 리처빌리티라고 하죠. 크레인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중일정 및 소일정 계획 시스템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간 배치가 고려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런 계획만 했어요. 뭐 수작업으로 하든 컴퓨터로 하든 여기에 보면은 날짜가 있고 데이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제품들이 있는 프로덕트 주로 블럭들이죠. 그럼 이 블럭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 표시하는데 우리가 이걸 무슨 차트라고 했어요? 간트 차트라고 했습니다. 간트 차트. 근데 이제 이것을 요즘에는 그 컴퓨터 그다음에 전산 그 환경이 좋아지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공간에 대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P장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P장 번호예요. 거기에 P 블럭들이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 왼쪽에는 제품 트리,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프로덕트의 그 특정 블럭의 대표 표준 형상들. 여기 보면 크기 같은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화면 내에서 스케줄과 그 다음에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것이 서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동이 돼서 내가 지금 여기 보는 이 배치 형상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의 1월 17일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2005년 1월 17일이면은 2005년 1월 17일 얘는 지금 선도 나와 있지만 요 선을 끊어 봤을 때입니다. 여기 요 날짜에 있는 블럭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사용하는 조선소도 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스케줄링을 하면서 여기에 스페이스 또는 뭐 에어리어에 대한 배치를 동시에 지금 요 날짜에 딱 끊어본 거죠. 끊어보니까 그 날짜에 이런 블럭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알고리즘이 있으면 자동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사람이 손으로 이제 배치를 하나씩 해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오래전에 이제 이건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에 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암벽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벽 배치도 조선소의 레이아웃에서 암벽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정의하고 선박의 투영면을 암벽에 배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스케줄
여긴 대신에 이제 블럭 대신에 호선, 이게 하나하나가 선박입니다. 호선이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이게 암벽입니다. 조선소의 암벽에 그 호선들을 배치를 해가고, 여기 보면은 선택된 호선의 표준 형상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호선 리스트, 그러니까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리스트가 나오고, 그 프로덕트에 대한 세부 정보, 디테일 정보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얘가 T2001이니까 요 배네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배를 직접 이 계획 환경 내에서 T2001이니까 이 배가 여기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배를 직접 암벽의 특정 위치에 배치를,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배치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정반, 선행의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만 달라질 뿐이에요. 물량 배분의 기준이 이제 작업 조직간, 조업도 평준화고, 그다음에 물량 배분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배치 고려할 때에는 블럭의 표준 형상, 그다음에 제품 배치 외에 일정 계획을 위한 기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일정 작업 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배치 시 제약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그 면적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리소스 등에 대한 제약 조건, 리소스의 크레인 리프팅, 캐퍼 같은 것들을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이제 블럭,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블럭 조립 작업장들입니다. 조립 작업장에 이렇게 블럭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화면은 여전히 똑같이 시간, 날짜가 있고, 여기에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들이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그때 이제 특정 날짜들에 대해서, 하루하루에 대해서 이 날짜에 있는 블럭들이 여기 다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매뉴얼로 하기도 하고, 자동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이제 일일이 수작업으로, 또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방식도 되겠죠. 알고리즘으로 이제 초기 배치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좀 민감한 부분들을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게, 보통은 후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공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는지,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배치 알고리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 중에 먼저 휴리스틱 방법에 대해서 어떤 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휴리스틱 방법은 바텀 레프트 알고리즘입니다. 바텀 레프트 또는 그 조합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배치 최적화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디퍼런셜 이볼루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BLF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휴리스틱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활동을, 그 연산이나 또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연산 또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이제 최적화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최적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건 답이 이제 유니크한 솔루션이 구해지죠. 근데 이제 이런 최적화가 혹시 이제 4학년이면은 비슷한 유제계를 다뤄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어떤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고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휴리스틱 같은 그 세미 최적화죠, 세미 옵티마이제이션.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자면은 룰 베이스드 디시전 메이킹,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최적화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얻기 위한 어떤 룰 기반의 의사결정 활동을 우리가 통틀어서 휴리스틱이라고 하고, 바텀 레프트 또는 바텀 레프트 필도 같은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바텀 레프트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 어떤 공간 안에 그 오브젝트를 또는 부재를 왼쪽 아래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왼쪽 아래부터.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2번이 들어가겠죠. 2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번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말 그대로 아래부터 채우는 겁니다. 아래부터 그 아래 왼쪽부터. 그쵸? 레프트, 바텀. 그러니까 요 코너가 되는 거죠. 요 코너부터 시작을 해서 채운 다음에, 자, 1번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1번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1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그 3번인데, 3번이 이 폭의 제약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쪽에. 여기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서 이제 보니까 아마 위쪽으로도 벗어날 거.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여기에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3번 다음에 이제 0번이 들어오는데, 0번도 마찬가지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위치가 왼쪽 아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놓일 수 있는 유일한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럼 5번이 들어오면은 5번은 길이가 짧으니까 이 위치 왼쪽에서 이제 아래에서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 다음에 위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5번과 1번은 거의 동시에 배치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BL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제가 이번 강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이 인터섹션 알고리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도 요 전 동영상에도 잠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그 오브젝트가 간섭이 됐다 안 됐다,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바텀 레프트 필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이런 바텀에 이런 블럭이 있어요. 자, 그럼 바텀 레프트 필 방식은 일정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블럭을 배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그 이 왼쪽부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근데 여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이 위치가 지금 이걸 사고 있는 거가 간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일단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쪽으로 어떤 정해진 스텝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블럭이 이제 한 스텝씩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여전히 간섭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벗어난 순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요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가 되면은 더 이상 이 큰 파란색 사각형과 겹치지 않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그럼 겹쳤다 겹치지 않았다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우리 사람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쉽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다각형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한 다각형이 있다. 그럼 이것이 겹친다 겹치지 않다를 보통은 어떤 면을 기준으로 얘를 정사형을 시켜서 겹치는 영역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도형이 겹쳤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두 개는 사실은 지금 겹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 축 기준이 되는 그 레퍼런스 플레인을 이 두 개의 겹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레퍼런스 플레인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프린시펄 엑시스 같은 주축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주축을 기준으로 하는 레퍼런스 플레인에 정사형을 시켰을 때 그 정사형 도형이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일러 연산을 이용을 하면 보통 입체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입체와 그 다음에 이런 입체가 뭐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떤 특정 포인트가 이 직육면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들의 연결관계와 그 다음에 이 포인트의 위치를 그 오일러 연산을 통해서 조금 색깔을 바꿔보면 이 포인트가 이 직육면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터섹션을 두 도형 간에 인터섹션이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지금 제가 휴리스틱을 포함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일단 이 도형과 도형 간에, 예를 1번과 2번 도형이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라는 알고리즘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BL 알고리즘은 단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5번 형상을 보면 5번 형상이 사실은 5번 형상을 배치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5번은 이 위치에도 배치를 해도 무관한데, 기존의 바텀 레프트 알고리즘은 이 공간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선된 알고리즘 바텀 레프트 필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비어있는 공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텀 레프트 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실제로 조선소의 공간, 이 바텀 레프트 필의 그 장점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시간에 따른 그 변화는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LF를 가지고 지금 한번 사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면 다시 바텀으로 내려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비입니다. 설비. 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에 블럭이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블럭, 제일 먼저 진입한 블럭은 가장 왼쪽에 밑에부터 왼쪽에 위쪽 방향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닥에 붙여가지고 놓을 수가, 아니죠. 바닥에가 아니고 했는데 요 뒤에 이제 그 설비 부분과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가 겹치지 않도록 요만큼 위로 상승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치가 됩니다. 자, 이제 2번이 들어옵니다. 일단 2번은 아무것도 제약이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코너에 배치가 되겠지만, 지금 1번 블록과도 겹치고, 이 설비와 먼저 제약을 확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설비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니까 1번 블록하고 또 겹치는 거예요. 그럼 또 올려야 됩니다. 위로. 그래서 이제 이 위치로 갔죠. 그러고 보니까 작업장에서 벗어났네요. 이만큼 작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등.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놓일 수 있는, 오른쪽이라는 건 일단 1번 블럭을 기준으로 1번 블럭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않는 스텝만큼 진행을 해서 놓였는데, 다시 이 설비와 간섭이 돼서 설비의 높이만큼 위로 이동을 시켜주면 드디어 이제 간섭이 되지 않는 위치.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바텀 레프트 필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까지 배치 가능 영역으로 고려를 해서 배치하는 것이 이 바텀 레프트 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휴리스틱으로는 이제 이거는 바텀 레프트 필과 같은 또는 어떠한 방식이더라도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사각형이 가장 간섭을 확인을 하거나 배치를 해보는데 쉬운, 용이한 그런 형상이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두 개의 블럭을 처음에 배치를 할 때에는 직사각형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블럭의 형상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실제 형상, 실제 형상이라기보다는 그 블럭의 표준 형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블록도 이동을 시켜서 가능한 한 이 빈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직사각형 형태는 보통 알고리즘,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일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형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수작업으로 좀 더 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또는 사용이 되었던 그런 공간 배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선소의 공간 배치보다는 네스팅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스팅. 그 중에 NFP 법이라고 노우핏 폴리곤이라고 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된 부재에 배치되어 있는 형상과 배치할 형상 간의 최적 배치 수행인데 이거는 어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했을 때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B가 고정이 돼 있고요. B가 고정이 돼 있고 자 A라는 블럭이 이 B와 간섭이 되지 않도록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을. 근데 그때 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레퍼런스 포인트의 궤적을 우리가 no fit polyg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도형을 A라고 하는 도형을 B와 겹치지 않게끔 쭉 슬라이딩 시키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려지는 형상이 이렇게 돼요. 이걸 로우 핏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로우 핏 폴리곤. 자, 이 로우 핏 폴리곤을 만족하는 그 조합들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간섭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영역의 이제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어떤 그 사각형은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사각형이 될 겁니다. 사각형의 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블럭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사각형이 로테이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재를 포함하는 최소의 직사각형 후보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각각의 노우피 폴리곤마다 하나의 최소의 직사각형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도형을 A라고 하는 도형을 회전시켜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이 지금 사각형 도형을 처음에 이런 형상으로 놓고 이제 B 주변을 돌아갔지만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90도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A면은 A를 가지고 얘도 이제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를 지정한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도형이 이 주변을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의 어떤 자취를 쫙 그려갈 텐데 그렇게 할 때 이 A가 놓일 수 있는 위치가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위를 뒤집을 수도 있고 조금 모양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후보, 직사각형 후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최소의 후보, 직사각형 후보, 여기에 후보 1, 2, 3을 꼽아가지고 최소의 직사각형 후보입니다. 뽑아서 이들 중에 가장 작은 면적을 골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가장 작은 면적이다, 얘가. 그럼 이게 이 부재 A가 배치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배치하고자 하는 부재들이 가장 작은 면적에 모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노우핏 폴리곤이라고 하고 보통 네스팅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조금 이거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A라는 도형에 B라는 도형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른쪽을 보면은 이 B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하면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그리게 되는 자취. 그래서 이게 노우핏 폴리곤이 되는 겁니다. 노우핏 폴리곤을 정한다라는 거는 A와 B가 간섭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디에 B가 있을 때가 A와 가장 작은 둘러싸이는 면적을 가지는지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밑에 보이는 거는 만약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 노우핏 폴리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만큼 간섭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제 위에 있으면은 터칭을 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 레퍼런스 포인트가 외부에 있으면은 B와 A는 겹치지 않습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노우핏 폴리곤입니다. 주로 네스팅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PDA 전략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FPDA는 기본적으로 대형 블럭은 fixed position, 소형 블럭은 fixed date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블럭을 먼저 fixed position으로 그러니까 대형을 먼저 fixed position arrangement를 하고 소형을 이제 일자를 fixed date를 이동하면서 보는 건데 이거는 직접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배치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있는 숫자들이 이 블럭들이 나가야 될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치하려는 시점이 1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F와 G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뭐를 배치할 것이냐. 자, 면적 활용률을 봤을 때 G보다는 F를 배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F를 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배치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다음 날이 이제 2일째잖아요. 2일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D가 빠져나갑니다. 2일 나가는 블럭. 그래서 2일째 돼서 이제 K라고 하는 블럭이 다음 날 들어오게 됐는데 아쉽게도 이 F와 겹쳐가지고 이만큼이 겹쳐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날로 돌아가 보니까 그럼 F가 아니고 여기에 차라리 그냥 G 블럭을 배치를 했었으면 이렇게 G를 배치를 했었으면은 K를 놔서 이렇게 하루만 봤을 때는 그 F를 배치한 게 더 면적 활용률이 좋았지만 다음 날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그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FPDA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고정위치 배치 전략을 통한 정방 배치 알고리즘 개발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쪽이 fixed position을 하는 거고 오른쪽이 그 다음에 이제 fixed date arrangement를 하는 건데 그 논문에서 발췌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블럭들, 대형 블럭들에 대한 겁니다. 대형 블럭은 이게 첫날이 되면은 무조건 구석에다가 이 블럭을 배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다음 날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빠져나간 다음 날인 7일로 갑니다. 7일. 자, 7일로 가서 뭘 하냐? 그 7일에 그 다음 블럭을 다시 여기에 놓는 거예요. 이 블럭은 15일에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픽스드 포지션이 계속 같은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1일에서 지금 7일로 왔고 다음은 15일로 가서 16일로 가겠죠. 16일로 가서 얘가 이제 나간 상태에서 또 다른 대형 블럭 이 날짜에 들어올 대형 블럭을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제 이 영역에 대한 게 쭉 진행이 됐으면 그 다음 첫날로 돌아와서
또 다른 대형 블럭을 배치하는데 얘는 이제 7일날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 C와 겹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고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돼요? 7일이니까 8일로 갑니다. 8일로 가서 얘가 이제 이 블럭이 나가고 8일날 진입해야 되는 어떤 블럭을 또 이 위치에 놓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FPDA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여기도 이제 나간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블럭이 배치가 되고 또 여기도 뭐 이런 블럭이 배치가 되고 또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블럭이 배치가 됐다. 여기도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면적이 그래서 다 채워진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첫날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픽스드 에어 데이트는 이제 작은 블럭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1일, 2일, 3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FPA 순차적으로 F Fixed Day Arrangement를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일차에 들어오는 블럭들을 이렇게 작은 블럭들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블럭들을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점프 얘가 빠져나가는 날 점프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넣고 빼면서 작은 블럭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FPDA 방법을 쓰면 이 가능한 큰 블럭들이 많은 면적을 점유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작은 블럭들이 그 사이사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FPDA.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문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면은 괜찮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대형과 소형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가능한 이런 그 조선소의 면적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LCA입니다. LCA는 Longest Contact Area의 약자고요. 여기서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는 에어리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그 면적이 아닙니다. 이 에어리어는 길이 곱하기 시간의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LCA 전략은 블럭의 배치 가능 영역을 탐색을 한 다음에 작업 일정을 고려합니다. 작업 일정을 고려해서 최종 배치 가능 영역을 하는데, 자, 여기에는 컨택트 랭스와 컨택트 에어리어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컨택트 랭스는 뭐냐면, 자, 먼저 지금 이 위에 그림에서 J라고 하는 블럭과 C라고 하는 블럭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J 블럭은 1일부터 5일, C 블럭은 1일부터 8일까지 머무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K가 놓일 수 있는 위치는 지금 보면 1,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간에도 놓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면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코너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 놓을 것이냐, 그 계산을 위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택트 랭스를 보겠습니다. 1번에 놓일 경우에는 K가, 자, 참고로 K는 여기 지금 크기가 나와 있죠. 20 곱하기 20입니다. 그 다음에 J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K만 알면 되니까요. K가 1번에 놓이게 되면은 얘가 이 K1 블럭이 컨택하게 되는 길이는 요 길이, 그쵸? 작업장 벽과 붙는 20과 J와 맞닥뜨리게 되는 20과 20.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번 위치에 놓일 때 컨택트 랭스는 40m가 됩니다. 3번에 놓일 때에는 여기 이 부분 벽과 작업장과 맞닿는 부분, 그 다음에 C 블럭의 높이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17이 아니고요.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이걸 17이라고 합시다. 여기 요 닿는 면 3번에, 자, 여기 17m, 얘가 17m면은 20 더하기 17이 돼서 37m가 됩니다. 3번에 놓일 경우에는. 2번에 놓이면은 그냥 작업장과 요 면만 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20, 20 해서 40m. 2번일 때도 40m. 4번에 놓일 때도 이 면과 이 면, 작업장과 닿는 면만 있기 때문에 4번일 때도 20 더하기 20에서 40이 됩니다. 자, 컨택트 랭스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 컨택트 랭스별로 자,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맞닿는 면 내 면마다 그 면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면 1번에 놓일 경우에는 자, K번 블럭의 경우에 K는 지금 10일을 머물잖아요. 10일. 따라서 요 면 20m에 곱하기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면은 20m인데 J가 K는 1일부터 10일, J는 1일부터 5일이기 때문에 5일만 맞닿습니다. 그래서 1번에 놓일 때 컨택트 에어리어는 20 곱하기 10에 20 곱하기 5를 더한 값이 됩니다. 300이 됩니다. 300.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자, 이쪽 20m는 자기 자시니까 11을 머물고 여기는 17m인데 C 블럭이 8일이 되면 나가기 때문에 8일만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3번에 놓여 있을 때는 17 곱하기 8에 20 곱하기 10은 336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른 블럭과 맞닿는 면이 없고 각각 20m씩이 11만큼을 붙어 있기 때문에 20 곱하기 10이 두 개씩 해서 4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라지스트 컨택 에어리어, 큰 값을 선택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왜 유리하냐면 그래야 블럭의 블럭이 이동을 했을 때 간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답을 구하자면 2번이나 4번 위치에 놓는 것이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블럭들과의 어떤 간섭이나 서로 방해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인지를 하길 바라고요.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지금 설명한 방식대로 잘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공간 이야기에 대한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배치 알고리즘 1에서는 BLF를 주로 얘기를 했고요. 2에서는 NFP, 그 다음에 마지막엔 FPDA 및 LCA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디퍼런셜 리볼루션이나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별도로 언급이 됐는데 주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투입되는 순서를 바꿔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자,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이런 걸 사용을 할 수는 있다. 이 FPDA와 LCA는 별도의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용되진 않는다. 장점으로는 BLF는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쉬운 배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NFP는 주로 아까도 얘기했던 네스팅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처럼 면적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만 일정 계획을 시간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LF도 시간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점에 가장 잘 배치가 되는 면적 활용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되는 반면에 FPDA나 그다음에 LCA는 무엇보다 일정 계획을 고려한 블럭 배치, 다시 얘기하면 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FPDA, LCA는 전적으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최적화는 고려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FPDA나 LCA도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후보가 여러 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떤 선택지를 좀 이렇게 다양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은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공간 이야기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